마무리하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특수팀 만든다는 것에서 사전에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아침에 밝혀주신 저는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인물, 바로 김호수 법무부 현 차관과 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잖아요. 이 사건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가 좀 다시 또 이제 검찰 법무개혁 국면에서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해서 그 죄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저는 왜 이 타이밍에 이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도 자기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복귀를 해봤어요. 왜일까? 결정적 계기가 뭘까? 거기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 게 법무부에서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수사 단계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어떤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윤석열 총장도 그 격앙된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그 직후에 나오고 있는 수사라고 본다면 네. 그 검찰의 수사는 이거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반발을 수사권을 발동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법무부 특히 그 뒤에 청와대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그 합동으로 말하자면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한 거에 대한 카운터 펀치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무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 뒤에 이게 과연 진행될지는 아직은 불투명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자체로도 사실 그동안에 김호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라인에서 네. 오바를 많이 했거든요. 나갔다가 후퇴한 일도 몇 개 있고 아까 얘기하신 그 네. 사전 보고를 포함하여 오보 출입 기자 그 출입 금지까지 오보 기자 출입 금지 조치까지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동의 역할도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엊그제 또 대통령이 어쨌건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얘기한 부분도 이것과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 같이 그 읽히네요. 예. 근데 수사는 원칙적으로 수사는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해야 되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한번 수사가 끝까지 가보는 것도 나쁠 건 없겠다. 왜? 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사 그 결과와 그 수사에서 동원했던 현 검찰의 잣대가 다른 건에도 적용이 될지가 저는 궁금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김호수 차관이 그 윤석열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게 예. 예를 들어서 검찰청법 위반이고 만약에 어떤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면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러면 그 광주지검장 불러갖고 세월호 그 수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던 거나 예. 그때 그 사내의 검찰국장이 또 수사팀장 불러갖고 격하게 어떤 반응을 했던 거는 또 그러면 검찰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할 건지 저는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런 점에서 한번 할 거면 해봐라 끝까지. 그리고 동일한 잣대를 그러면 지금 세월호 특수단에서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예, 저희가 이걸 예.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참고인 고발인 고발인 조사를 조사.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피고발인까지. 피고발인 수사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법리상 보면은 저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무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예. 아니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 교환을 했다는데 그걸 갖고 직권남용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궤변이죠. 어떻게 법무 차관과 검찰국장이라는 건 검찰의 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각각 반부패 부장하고 예. 이쪽 검찰 차장하고 한때 예. 전화를 해서 얘기한 게 어떻게 아이디어 차원에 저걸 일 것이냐. 우리의 상상극장을 조금만 동원하면 당연히 그 뒤에 조국 장관 아니면 뭔가 청와대에 네. 입김이 있었다라고 상상이 갈 수밖에 그건- 없는데 예, 예. 그거를 그러나 예. 아니 제가 얘기하는 이거예요. 그거를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어렵다.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인 거예요. 그 전에 좀 한번 지켜보자. 말씀, 김호수 당시 차관이 대검 차장한테 이야기한 건 그럼 본인이 또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밝힌 바고 하는데 박상기 법무장관 이임식이 끝나고 나서 차담회를 하는 데서 잠깐 말을 건넨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검찰국장이 그 반부패 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건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과잉 충성의 측면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위에서 오다를 받고 그럼 한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비약 부분이 있는 거고요. 권리남용, 그러니까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이 권리 행사 방해로 이어져야만이 죄가 성립이 된다는 네.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워낙 네.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 윤석열을 배제한 수사팀이 꾸려졌느냐? 꾸려진 바가 전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권리 행사 방해의 결과를 빚은 바가 없다. 네. 다만 검찰정법 위반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오로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만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예. 법무차관이 검찰총장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거기다 검찰국장이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검찰정권 위반 혐의는 있죠. 그럼 그거 한번 해보고 예. 다른 거에도 적용하자. 저는 이 말씀을 예, 일단 고발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는 이제 마친 것이고요. 거기서 고발 대상이 김호수 차관이라든지 이성윤 검찰국장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이 고발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게 사건이 성립한다 안 한다를 판단한 후에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각하로 갈 수도 예, 있죠. 각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뭐 부실 예. 수사라고 비판하고 이러진 말자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자연스럽게 이제 법리대로 뭐 하자고.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국 전 장관 어제 2차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제 검찰에 갔고요.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 어때요? 이게 뭐 수사에 뭐 어차피 모든 혐의 전체가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 상태인데 1차 때 진술 거부를 했는데 뭐 굳이 2차 때 하면 또 이상한 뭐 거고. 그건 이미 예. 그 뭐 본인이 밝힌 구차하고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네. 변호인단이 이제 성명까지 낸 거니까 이미 다 예상이 됐던 건데 네. 저는 뭐 또 한 번 뭐 부른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던데 네. 그래서 선택적으로 진술 거부한다면 모르겠는데 아예 통으로 진술 거부를 하는데 다시 불러갖고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바로 이제 검찰 그러면 결론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 속도를 좀 냈으면 아니, 그러나 이제 그 피의자의 권리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전직 그 법무장관으로서 태할 이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검찰이 그 확보해서 제시하는 물증이라는 게 워낙 치밀하고 촘촘하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면 인정하면 자기가 유죄가 되고 그거를 만약에 부인하면 자기 부인과 가족들에게 그게 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은 그 진술을 거부하고 재판정 가서 팩트를 다투는 것이 형사소송법 전문가로서의 그 탁월한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전직 법무장관 예. 또 한 분 계시죠? 황교안 대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예. 그래서요. 보니까 이 같은 날 조국 전 장관이 그 민정수석 당시에 그 금융위원회 핵심 국장, 그러니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네. 부산경제부시장도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뭐 17시간 조사 끝에 일부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그 청와대에서 어떤 감찰 무마 의혹이랑 이게 연결돼 있어서요. 조국 전 장관하고도 또 밀접하게 좀 아니 아까 연결해 제가 보는 시각도 있고요. 김학인 사건에 대해서 별건 수사에 예. 언급을 잠깐 했는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있을 때 만약에 뇌물수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법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네.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뭐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가 뭐냐면 그 소환한 날이 똑같아요. 어제 조국 전 장관도 소환했고 유재수 전 부시장도 소환을 했는데 눈길을 끄는 게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진 게 2월이에요. 2월인데 지금까지 그 반년 넘게 묵히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꺼내들어서 10월 말부터 꺼내들기 시작을 했고 소환도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 이걸 과연 단순히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는 것이냐. 다시 예. 말해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냐면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봉착이 되니까 네. 난관에 봉착하니까 지금 별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네, 있다는 뭐 거죠. 그렇게 예.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를 제가 좀 설명을 겸해서 분석을 하면 예. 지금 결국 조 장관 압박 카드예요. 제가 보기엔 뭐냐 이것이 마지막 그 조국 장관 수사의 활용 점정이에요. 제가 보기엔 왜냐 이거는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자 그 보고 과정에서 조국 전 수석에게 보고가 됐더니 그때 이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조국 장관 당시 수석이 무마 압력을 했든가
아니면 다른 청와대의 어떤 상위층의 세습이라는 예, 예. 것이니까 결국 이것이 입증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직권 남용이다라는 점에서 치명타죠, 사실은. 예, 만약에 알겠습니다. 입증이 된다면. 네. 예, 거기는 뭐 특감 반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반부패 뭐 비서관도 있기 때문에요. 그걸 뭐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